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EBS 수능 특강 79쪽에 수록된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록된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요거는요 제가 예전에 수업 영상을 올려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을 함께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고3이셔서 나는 수능 연계작품을 공부해야 해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작품은 시의 표현적인 기법 측면에서 굉장히 여기저기 문학교과서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아니면 문제집에 잘 다루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3이 아니셔도 꼭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기에 앞서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영랑 시인은요, 원래 본명이 김영랑은 아니고요. 김윤식이에요. 근데 김윤식인데 왜 영랑이라고 이름을 바꿨냐면요. 이 김영랑 시인이 금강산을 여행하다가 거기에 있는 영랑봉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감탄을 했대요. 그리고 고성을 여행하다가 영랑호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간 영랑으로 자신의 호를 정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영랑, 김윤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될 텐데 우리는 흔히 김영랑 시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자기가 좋아했던 지명 이걸 떠나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뭔가 이분의 시적 경향과 김영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의 시, 김영랑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울림소리, 그리고 막 코끝을 간질간질거리거나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그런 울림소리를 굉장히 잘 사용해요. 울림소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노랑 양말 이렇게 외우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 네 개의 자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김윤식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보다 김영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입에서 러러러러 이렇게 막 구르는 것 같은 또는 말랑말랑한 것 같은 이름을 좀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분의 시적인 경향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랑 시인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 작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요. 김영랑 시인은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에요. 거기에 대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됐을 때 서울의 휘문학교에 이제 유학을 오게 돼요.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오니까 이제 유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김영랑 시인은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해서 음악에 계속 매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다른 길을 찾아야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성격 또는 음악의 좀 아름다움, 율격 이런 것들이 시에 자연스럽게 반영됐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어의 아름다움이나 음악성 이것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시인인데 그게 본인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성향, 기질 이런 거하고도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김영랑 시인이 특별히 더 언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잘 드러냈다 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하나 더 율격이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다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조탁을 통해서 시어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냈다 라고 하는 걸 시 공부하다가 해설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특히 김영랑 시인의 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설명들을 자주 보게 돼요. 조탁하면 갈고 다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하나 시인들은 다 사실 언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구사하기 위해서 갈고 다듬겠지만 김영랑 시인에게 특별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특별히 더 아름다운 언어들을 잘 썼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시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김영랑 시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추구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문학에 담아서 많이 창작하게 되고요. 자신이 서울에 와서 만나게 됐던 정지용 시인이나 박용철 시인과 뜻을 한데 모아서 같이 문학 창작 활동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문학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박용철 시인이 시문학 잡지를 발간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김영랑, 정지용, 박용철 시인이 이제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시문학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 순수 서정시를 본격적으로 창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수 서정시가 뭘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정시는 정서를 쓰다. 우리 판서하면 칠판에 선생님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정서를 써내려가는 걸 서정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시는 다 서정시예요. 그러니까 자습서에서 공부하면서 서정시 막 이렇게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이제 서정시인 건데 그 중에서도 순수 서정시라고 하면 뭘까? 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죠.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인간 개인의 정서 그거 하나만 순수하게 깨끗이 내어놓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요거 비교하는 차원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윤동주 시인의 시는 대부분 인간의 어떤 정서나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써내려 갔어요. 그러니까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한 명의 지식인으로서 내가 이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안타까움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린 다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순수 서정시는 뭐냐면 인간 개인의 감정을 그냥 시라고 하는 독자적인 갈래에 드러낼 때 왜 외부의 것을 집어넣어서 다른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일본 나쁜 사람, 일본은 우리의 조건을 빼앗아간 나쁜 존재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현실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이 시대 현실은 좋지 않아, 뭐 비판적이야, 우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맞서 싸워야 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를 시 자체로 두지 않고 약간 도구화시켜서 다른 의도를 여기다 개입시킨 거다. 그건 순수하지 않아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수 서정시라고 하면 현실을 비판하거나 작품에 어떤 외적인 의도를 개입시켜서 쓰면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순수 서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의 아름다움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는 시다워야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공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당장 살면서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걸 맞닥뜨리면 당연히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이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 생각들을 다 담아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 게다가 김영랑 시인이 살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인데 그 현실은 외면한 채 시어의 아름다움만 막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시대 현실을 외면한 거야. 라고 하면서 김영랑 시인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사실은 가능하죠. 이 현실 속에서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요, 사실은 김영랑 시인의 개인사적인 면까지 가보자면요.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된 적도 있고요. 일제가 막 굉장히 극심하게 우리를 막 말살시키려고, 우리의 민족 혼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제강점 말기에도요. 절대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국민복인가 뭐 그런 거 일제의 그런 의복 같은 것을 입게 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민족혼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김영랑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대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보기보단 그냥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강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강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를 굉장히 공들여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시어의 문학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어의 아름다움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공들여서 잘 썼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시 아름답다
라고 느꼈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통해서 전달할 땐 약간 딱딱해질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걸 다 전달해드리지 못할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든 시어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으로 진짜 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의 제목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죠.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꽃일 텐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무엇 하겠다 라고 사실은 얘기해야 될 거예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면서 그냥 명사형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닌 것으로 끝을 냈죠. 그럼 이때까지는 무엇 하겠다 라는 행위를 이야기할 텐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란이라고 하는 것의 핌,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대상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될 거예요. 시의 제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전체 내용을 다 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모란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게 필 때까지 화자는 뭘 한다는 걸까? 이걸 궁금해하시면서 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네, 이렇게 읽어보면요. 일단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왜 기다리고 있을까? 계속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모란이 피었다,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화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고요. 피었을 때 감정이 이렇고 지면 이러한데 모란이 피지 않을 땐 계속 기다리겠다. 단순한 모양으로 이제 비춰져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행의 어떤 의미라든지 표현의 아름다움, 그게 사실 중요한 거겠죠. 그걸 이제 같이 파악해 볼 거고요. 그걸 같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능 특강 선지나 해설에 나온 내용은 요 분홍색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외의 것들은 노란색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시의 제목에도 나왔던 모란이라는 소재,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모란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꽃송이가 커요. 이 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걸 떠올릴 때 꽃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막 꽃같이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대상을 얘기할 때 꽃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란은 꽃 중의 꽃, 화중 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꽃이 모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란이 필 때까지,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죠. 모란이 보통 개화하는 시기가 5월이래요. 그건 사실 이 시 전체에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5월 어느 하루 굉장히 무덥던 날 모란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꽃이 피면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 개화 시점도 사실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피거든요. 그런데 5월에 피는 그 모란이 피기 전까지는 나는 내 봄을 기다린대요. 근데 우리 보통 봄을 언제부터로 생각하죠? 3월부터 우리는 봄이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3월, 4월, 5월 정도까지가 이제 봄이고 그런 다음에 6월쯤 되면 굉장히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시에서도 5월 하루 무덥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월 후반쯤 가면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아주 덥지는 않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봄은 이미 계속 쭉 시작이 됐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자는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이 안 온 거예요. 봄을 기다린다 라고 했으니까 아직 난 봄이 안 왔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개나리 진달래 피어서 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내 봄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뭐야 그러면은
모란이 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계절의 어떤 속성을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봄이 아니라 나의 봄이거든요. 다른 이들 그래 너는 개나리 피고 진달래 펴서 너의 봄이라고 하고 기꺼워해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나는 모란이 안 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봄인 거예요? 모란이죠. 그래서 나의 봄을 기다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모란이 피어야 봄이니까 모란 그 자체가 나의 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봄이라는 것은 어떤 계절이자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니까 시기로 봤을 때는 모란이 피는 때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봄을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때가 왔으면 좋겠어. 빨리 모란이 피고 나의 봄이 오길 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기도 하니까 나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망의 대상이 사실상 모란인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모란이라는 것의 의미는 또 어떻게 써요? 이 모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란이 피어야 화자에게 봄이 찾아왔다 라고 하는 거니까 모란 자체가 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얘와 얘가 비슷하니까 모란 자체도 화자가 품고 있는 소망, 간절함, 바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내 봄을 기다릴 거야. 그 전에는 봄이 온 게 아니기 때문이지 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 화자에게는 모란만이 내 봄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봄이 아니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을 모란이라고 본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꽃 중에 꽃이자 아름다운 것, 그것 자체를 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보니까 이 화자는 정말 아름다운 것, 이런 걸 추구하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내용상 여기까지는 그럼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내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표현적인 것도 좀 볼게요. 이 시에서는 부사어라든지 아니면 있을테요라든지 이런 종결 표현, 이런 표현들도 전체적인 시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주제의식이나 이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들은 봄이 왔다고 막 기뻐해. 근데 봄이 오려면 어떤 계절을 지나야 되냐면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전체 계절에서 일부만 차지하고 나머지 계절들이 더 긴 시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봄을 기다릴 때 빨리 봄이 왔으면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는 동안 계속 봄을 기다렸어요. 그 3월이 찾아왔을 때 봄을 기다리던 다른 친구들은 야 막 개나리 폈어, 진달래 폈어, 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기뻐하고 봄이라고 좋아하는 그 시간에도 나에겐 봄이 안 왔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간절함이 더해지고 나는 왜 나에게만 봄이 안 왔을까 하면서 막 너무나 진짜 막 애절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들 더 즐거울 때 같이 그냥 기다렸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이들도 막 즐거워할 때 내가 기다리는 건 더 괴롭고 막 인고의 시간이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기다려. 포기하지 않아. 이런 식의 느낌을 좀 주죠. 자,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내가 모란이 피기까지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걸 통해 포기하지 않는 태도, 요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열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듬던 사람이에요. 꼭 김영랑 시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막 꾸며주는 말 있죠. 수식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쏙쏙쏙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객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수식어가 별로 이렇게 큰 의미의 변별을 주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종결 표현 보면 계속 쭉 보면 뭐 잠길 테요라고 한다든지 계속 좀 부드럽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존댓말, 쉽게 말하면 존댓말인데 이런 걸 경어체라고 하죠. 보통의 시들에서 독백적인 어조를 가지는 그런 시들에서 보면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간 그냥 반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독백적인 그런 어조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뭐 해요 라고 하면은 존대어를 쓰는 거죠. 마치 누군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청자리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배려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도 독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랑말랑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하게 되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서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행을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네, 앞에 두 행의 경우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을 기다린다. 즉 모란이 피어야 나의 봄이다. 이런 거 이제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까 모란이 피면 봄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거였다면, 여기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모란이 지게 되면 나는 봄을 여인 것이다, 봄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란이 져버리면 봄도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행에서 네 번째 행까지 보여줘요. 즉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봄이냐 봄이 아니냐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네 번째 행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여주기까지의 어떤 시적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신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잘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표현 방식들을 잘 썼어요. 모란이 뚝뚝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한 방식을 한번 볼까요? 모란이라고 하는 게 조금 큰 꽃이라고는 얘기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떨어질 때 뚝 하고 막 소리를 막 크게 내거나 하고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툭툭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도 얘도 꽃인데. 근데도 뚝뚝 하면은 뭔가 낙하 지점이 있어서 툭툭 하고 위에서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면서 내 마음도 진짜 모란 떨어졌어 하는 약간 충격감?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음성상징어라고 이야기하죠. 음성상징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란이 뚝 떨어져 버렸어 하는 그런 충격감,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드러내요. 게다가 우리가 보통 뚝뚝이라고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으로 아주 잘 씀으로써 그냥 모란이 졌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뚝뚝 떨어져 버린 어느 날이라고 하면서 떨어졌어 막 이런 식의 이제 느낌도 잘 주고 슬픔의 정서도 잘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화자의 화자가 느끼고 있을 슬픔의 정서를 잘 드러내주죠. 우리 이런 걸 문학에서는 어떠어떠한 정서, 환기라고 얘기해요. 불러일으키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뚝 하는 거, 위에서 아래로 쿡 떨어지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시적인 장면을 마치 이제 낙화하는, 모란이 낙화하는 그 장면을 눈에 보듯이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꽃이 지면서 느꼈을 막 진짜 낙담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을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하나 더 더할게요.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여기서의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것 중에서 시각이겠죠. 눈에 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러니까 내 모든 막
모란이 내 어떤 소망이나 절대적 가치라고 했는데 내 소망이나 절대적 가치가 다 무너지고 떨어진, 뭔가 내가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요 날이겠죠. 모란이 져버린 날. 그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어처럼 여기서도 그제야, 모란이 져버려야 그제야 봄을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다 부사어들이 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모란이 진 그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그러니까 봄을 여인하고 하면은 그냥 봄을 잃었다라는 것보다도 보통 임을 여이다, 아니면 누가 사람을 여이다 하면 이렇게 좀 거의 죽거나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서름은 화자가 이렇게 모란을 잃었을 때, 봄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봄을 잃었을 때 화자는 서름의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봄을 잃은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테요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네 행을 살펴봤고요. 다음 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아까 5월 말씀드렸죠. 이제 모란이 지게 되는 시기. 어느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이 꽃잎 무슨 꽃잎이겠어요? 모란 꽃잎이겠죠? 그게 이미 다 떨어졌는데 이 화자는 계속 지켜봤나 봐요.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예쁘던 꽃잎이 떨어지면 쫙 그냥 힘없이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 그 무덥던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모란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때라고 보면 되겠죠. 완전히 지고 나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때가 그 하루 무덥던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덥던도 실제로 얼마나 더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란을 완전히 잃게 됐으니까 약간 심리적인 차원에서 더 무덥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다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어떠냐면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다 라고 얘기하죠. 꽃이 지면 내 보람도 무너져요. 그럼 꽃과 이 내 보람은 굉장히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 보람이라고 하면 모란 그 자체일 수 있어요. 모란 자체가 피면 너무 이게 여기 피어났다니 하면서 내 막 보람이 막 뻗쳐 오르면서 나 이거 너무 그냥 적당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진짜 격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서운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란 자체가 내 보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모란이 핀 것을 본 화자의 정서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란이 피었을 때 화자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좋았는데 그게 서운하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지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서운함도 있네요. 아까 서름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더해서 서운함, 모란이 져버리면 서운함도 느끼는 게 화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서운케 무너졌느니,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흥미나 뭐 이런 것들 느끼지 못하겠죠. 나는 이 모란 하나 보고 계속 기다리면서 지내왔으니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의 내 한 해, 나의 1년, 1년이 모이고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하나하나의 인생의 단위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야,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한 해가 다 가고 말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남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 아무 의미 없어. 왜? 모란이 졌기 때문에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란 자체 이 사람은 완전히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의 1년 또는 나의 일생, 나의 한 해는 다 뭐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모란. 그러니까 내 한 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모란이 있어야 나의 한 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해는 모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힌트를 얻자면 내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봄. 모란이 피는 봄을 내가 기다렸던 거니까 나의 한 해가 내 봄이 다 가면 한 해가 다 가는 거야. 근데 내 봄은 어느 시기만 내 봄이냐면 딱 모란이 피어있는 그 기간. 그때만 나의 봄인 거죠. 그 기간이 다 가면 난 한 해가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오바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친구가 모란이 졌어. 나는 이제 다 그냥 내 한 해가 다 끝나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과장된 그런 말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남은 날들은 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란이 지면 여기 첨가를 해보자면 모란이 져버리면 남은 날들은 내 삶에서 의미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모란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내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게 가장 최고야.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아름다운 거 이게 최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태도, 우리 이런 걸 유미주의적 태도라고 해요. 약간 어렵게 말하자면 아름다운 것만 나의 최선의 어떤 뭐 과제라든지 내가 최선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 서정을 추구했던 화자의 자세와 잘 닮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조금 오바, 그러니까 과장해서 좀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1년이 다 가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날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 남은 기간 360날 한양 늘 언제나 always 섭섭해 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이런 사람 내 곁에 있으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 화자 자체는 아름다운 걸 너무나 추구하고 좋아해. 모란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집어넣었다면 그게 나에게 최선의 뭐 지향점? 이렇게 본다면 그것만이 나의 최고인데 그게 져버렸으니까 난 남은 날 다 무쓸모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60날 나는 늘상 섭섭해서 웁니다. 하나의 감정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봄이 없을 때 화자가 느끼는 감정, 서름, 서운함, 섭섭함. 어떻게 이렇게 봄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 나에게 이 봄 어디 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웁니다 라고 약간 존댓말처럼 경어체의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뭐냐면 360날. 그럼 실제로 뭐 모란이 피어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냥 5일 남짓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것을 막 기계적으로 막 재면서 그럼 5일 넘으면 어떡하지? 359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냥 모란이 핀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 외에 나머지의 시간인데 그냥 남은 시간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360날하고 어떤 구체적인 큰 숫자를 보여주면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그 나머지 360날은 계속 모란이 피기까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구나 라는 걸 좀 떠올리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정감의 깊이, 슬픔이나 기다림의 시간의 어떤 깊이를 360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360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느낄 정감의 깊이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아래쪽이지만 모란을 잃은 화자의 정감의 깊이. 정감하면 감정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의 감정이라고 하면 서름이나 섭섭함이나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감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모란이 피어있지 않은 시간이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 이게 이토록 길다. 긴 만큼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의 깊이나 길이를 여기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 두 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익숙한 게 또 나왔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1, 2행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 머리 수자를 써요. 수, 꼬리 미자를 써서 미, 수, 미. 머리와 꼬리가 거의 대응되게 같은 게 반복이 됐을 때 우리는 수미상응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로 글을 쓰게 되면요. 시작과 끝이 동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을 단단하게 잡아주죠. 이런 것이나 아니면 일단은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생기는 효과 중에 하나가 주제의식의 강조죠. 시작할 때도 얘기하고 끝날 때도 얘기해요. 보통 수업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습 목표를 시작할 때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뒷부분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굉장히 이 시 전체에서는 화자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빠밤 요 두 개구나. 사실은 하나죠.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해서 봐줘야겠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거야. 봄을 기다릴 거야. 이게 지금 이 부분이고요. 여기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릴 거야. 서술어가 먼저 왔어요. 그러고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하죠. 변화된 부분이 딱 여기입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아까는 나의 봄이라고 해놓고 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줬어요. 그러면 여기선 전체적으로 모란이 중요한 시어였고요.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봄도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봄을 수식하는 이 말 진짜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자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는 원래는 문맥상 여기 들어가야 자연스럽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겠죠. 분명히 똑같아 보이는 말이 반복하는데 약간 틀었어. 그럼 거기에 내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어순을 바꿨구나. 의도적인 어순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의 순서를 뒤바꾼 것. 이게 이제 도치예요. 이렇게 되면 생기는 효과가 뭐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어순에 맞춰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해 너를 이라고 하면서 목적어랑 서술어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지죠? 너를. 다른 대상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 라고 포인트가 맞춰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기다릴 거야. 뭐를?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릴 거야. 그럼 왜 봄이라고 하는 것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을까? 요거 이제 좀 더 궁금해하면서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여기에 사실 화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순을 도치하게 되면 그 뒷부분에 내가 진짜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당연히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 가장 표현의 백미,
정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긴 봄인데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래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봄이긴 봄인데 찬란하면서 슬프다라고 봐도 돼요. 찬란함과 슬픔이 봄을 다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도 수식이 되죠. 슬픔은 슬픔인데 찬란한 슬픔이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슬픔은 찬란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좀 생각해 주셔야 되죠. 찬란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빛나고 영롱하고 환한,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시어가 찬란함이라고 하는 시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맥락에서 보면 모란이 피었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뻗쳐오르는 보람, 이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란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건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 환희,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피었을 때 찬란한 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란이 피는 기쁨, 환희, 이런 게 이제 찬란하다라는 걸 거예요. 그럼 슬픔,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요, 꽃잎이 떨어졌을 때 시들어버려서 느끼는 서러움이나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슬픔은 모란이 뭐 했을 때? 졌을 때 느끼게 되는 뭐 상실감, 서름, 슬픔 이런 거겠죠. 모란이 지는 슬픔, 상실감, 이게 슬픔의 정서일 거예요. 얘네 둘은요, 어울리진 않잖아요. 기쁜데 어떻게 슬퍼? 기쁨의 반대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개는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이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요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하죠. 앞뒤가 모순되어서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도 하고 시 안에서는 모순된 말로써 꾸며서 표현했다라고 해서 모순, 형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어긋난 말을 왜 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감정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논리에 따라서 감정이 흘러가지 않아요.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 속의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진짜 진리다. 아, 맞아. 그렇지. 하고 어깨를 손에 탁 치게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역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역설적인 표현이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감정의 화자는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시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이 또 지기 때문에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봄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상반되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감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슬픔의 계절이기도 한 그런 계절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봄은 아름다운 계절이면서 슬픔의 계절이기도 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게 이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되게 느껴지는 시어를 사용했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수능 특강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게요. 상반된 시어로 표현을 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굉장히 잘 형상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상반된 시어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반된, 좀 정확히는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사용해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이나 상실감,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는 거죠. 화자가 경험한 정서 표현을 굉장히 잘했다. 기쁨 그리고 상실감,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잘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굉장히 잘 드러냈고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꽃이 피기도 하지만 지기도 해. 그렇지만 분명히 지는 걸 알아. 내가 원하는 그 모라는 찰나에 아주 짧은 시간 피었다가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기다릴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린다. 나도 여기 뒷부분에서도 기다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한데요. 의미는 거의 동일하면서도 저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 맞아. 봄은 찬란하기도 하면서 슬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란이 지기도 하는 시간이라서 너무 슬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이 피어나는 찬란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거야. 아직도 기다릴 거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기다리겠다. 모란이 지는 슬픔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나에게 있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 나의 모란이 피어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는 거야 하는 약간의 의지적인 태도가 읽힌달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부분은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란을 기다리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 요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다 적으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요거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라고 보는 거죠. 슬픔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상황, 모란이 분명히 져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다리려고. 기다리다 보면 그래도 이 힘겨운 시간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의지적인 태도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 측면에서 이제 내용은 다 봤는데요.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제 수미상관의 구조를 쓰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봄을 기다리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막 모란이 지고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뒷부분 가서 또 기다리겠다 했으니까 분명히 또 다른 슬픔 찾아오고 모란이 피었다 지면 나는 슬프겠지만 또 기다릴 거고, 또다시 모란이 폈다가 저도 난 슬프겠지만 또 기다릴 거야. 뭔가 앞뒤가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순환이 되는 느낌? 요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내가 모란이 피고 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나의 어떤 기다림과 기쁨의 그 과정도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 형태적인 측면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해서 한번 샥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싹 지웠죠? 네, 이렇게 반복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는 봄이라는 게 찬란하면서도 슬픔을 가지고 있다. 슬픔, 모란이 져서 나에게 슬픔을 주긴 하지만 분명한 건 나에게 찬란함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난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시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것을 내가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모란이 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란이 피면 막 뻗쳐오르는 보람. 그러니까 달성, 소망 달성의 기쁨.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다시 모란은 5월 하루 어느 무덥던 날 져버려요. 그러면 난 막 섭섭함,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그러니까 소멸하게 되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마음 이런 거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가 느꼈던 기쁨이 소멸되고 좌절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과정이 이렇게 순환되듯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것을 나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다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과 변형의 과정을 통해서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작품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면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대상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피기까지는 뭐 한다는 얘기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읽힌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모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면 될까? 수업하면서 계속 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 뭐 보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이제 한번 쫙 정리하면서 주제의식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자기의 삶, 1년 한 해 360 내내 뭐 기다리거나 할 수 있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 아니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모란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겠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다리는 어떤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모란의 개화에 대한 굉장히 간절한 의지 이걸 시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면서 모란의 개화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러니까 제목만 정확히 읽고 그럼 거기서 내가 뭘 파악해야 하지 하고 방향만 정했으면 딱 주제를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 없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를 다 살펴봤고요.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정리하고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